9.11 테러 당시 해당 비행기를 갑자기 취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항상 80%가 차던 좌석은 그날 31%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신비한 일을 실험을 했는데요. 프린스턴대의 물리학자 라디는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혹은 부드러운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뇌의 감지 장치로 뇌에 들어오는 신호를 관찰하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뇌에 들어오는 신호가 동영상을 보여주기 3초 전에 어떤 비디오를 볼지를 미리 예지하는 신호가 이미 뇌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됐던 겁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멀리스도 이 실험을 듣고 본인이 직접 라딘 박사를 찾아가 실험을 했고 결과는 같았습니다. 또 다른 실험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베르겐대 심리학자 아이첼레는 일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뇌파를 관찰해 보는데요. 거기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기 최대 30초 전에 뇌신경세포에 이미 실수를 감지하는 신호가 단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2011년 캘리포니아 대학의 프리드 교수는 사람들의 두뇌에 아예 전극을 직접 이식한 뒤 두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데요. 피험자들이 버튼을 누르기 1.5초 전 누군가가 먼저 두뇌에 신호를 보내주는 걸 관찰합니다. 마치 그 누군가가 결정을 이미 해놓은 것처럼 말이죠. 9.11 테러 당시에도 비행기를 취소한 사람들은 그들의 뇌에 미리 예지하는 신호가 들어왔던 걸까요? 그 누군가는 대체 누구일까요? 우리가 뭔가를 하기도 전에 뇌에 신호를 보내는 그 누군가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에서 우리는 그 누군가가 어디서 작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UCLA의 생리과학자 발레리 헌트 교수는 40여 년간 인체의 에너지장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너지장에 들어있는 정보를 보면 앞으로 몇 년 내에 내 몸이 어떤 질병에 걸릴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스탠퍼드대의 양자물리학자 틸러 박사도 말합니다. 몸에 질병이 생기기 전 에너지장에 먼저 신호가 나타난다. 지금 두 가지가 참 궁금해지죠. 내가 뭔가를 결정하거나 실수하기 전에 이미 나의 두뇌에 신호를 보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과 인체에는 에너지장이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지만 실험 결과도 사실이며 에너지장이 있는 것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 누군가는 무엇이고 에너지장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 누군가는 잠시 접고 에너지장부터 들여다보기로 하죠. 최근 영국에서 개발된 디지털 에너지장 카메라로 인체를 촬영해보면 육신의 공간보다 몇십 배나 더 넓은 공간에 빛이 퍼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겹의 층을 이루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층이 보이는 건 주파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몸에서 1.5m 정도까지는 감정의 물결이 흐르고 그 바깥쪽 2.7m 정도까지는 생각의 물결이 흐릅니다. 여기 물결이 아마도 두뇌에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책에서는 소개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다루고 에너지장을 더 살펴볼게요. 생각의 물결 바깥에는 영체에서 나오는 투명한 빛이 흐르는 공간인데 영혼의 공간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그 바깥은 무한한 빛의 공간입니다. 나를 포함한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건 무한한 빛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다시 보시면 가장 바깥의 공간이 안쪽의 공간을 감싸고 있죠. 바깥의 공간에서 안쪽의 공간을 움직입니다. 좀 전에 생각의 에너지가 흐르는 곳에서 우리의 두뇌에 신호를 보낸다고 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가운데는 육신의 공간입니다. 생각은 감정과 육신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생각은 영혼에게 움직임을 당하고 영혼은 알 수 없는 무한한 빛의 공간에 흐르는 에너지로부터 움직임을 당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육신의 공간을 감정과 생각의 공간이 움직인다. 감정과 생각의 공간을 영혼의 공간이 움직인다. 영혼의 공간을 무한한 빛의 공간이 움직인다. 책에서는 이를 말하며 우리는 육신만 가진 작은 존재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이를 알고서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확장시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책은 확장시킬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들을 말해줍니다. 영혼의 설계마저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발레리 헌트 박사는 그녀가 스스로 개발한 오라미터로 촬영했을 때 사람이 어떤 상황일 때 빛이 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엄마가 혼자 있을 땐 아무 빛이 나지 않았는데 아이가 다가가자 밝은 빛이 엄마의 주변에서 솟는 게 보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곧 빛이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일수록 빛의 공간이 더 큰 걸 알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저자는 육신이 나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육신이라는 좁은 공간 속에다 시야를 스스로 국한시켜 놓고 있다고 말합니다. 에너지장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우리 자체가 빛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해주었죠. 아인슈타인도 말했습니다. 물질과 에너지는 모습만 다를 뿐 똑같은 하나다. 사람도 물질이자 에너지이며 사람이 하는 생각도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말씀드렸던 에너지장의 가장 바깥쪽 무한한 빛의 공간으로 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시야를 확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그 누군가가 있는 최종 공간이 되겠죠. 조 디스펜자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책에서는 양자장의 조율하기 명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명상을 보면 점점 시야를 확장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눈 사이의 공간부터 시작해서 양쪽 귀 사이의 공간,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공간, 이렇게 몸을 전부 느낀 뒤 외부의 공간까지 확장합니다. 그리고 그 시야는 비행기를 탄 것처럼 멀어지고 우주까지로 확장합니다. 이때 명상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됨을 인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책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야를 우주까지 확장할 때, 그리고 더 확장이 되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 그곳이 앞서 에너지장에서 언급된 무한한 빛의 공간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아주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육안인 눈을 뜨고 있는 와중에도 이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 생각이 없는 텅 빈 공간입니다. 어느 한 곳을 초점을 흐려서 계속 응시하면서 멍 때리는 겁니다. 하늘이 가장 좋을 수 있죠. 그럼 눈에는 그 한 곳이 보여도 뇌가 그것을 인지하지 않고 아무런 잡생각이 솟아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곳이죠. 바딤 젤란드의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도 필름을 상상시키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미지로 필름 사이에 끼워 넣으라고 했죠. 이렇게 자기계발 서적을 읽다 보면 결국 텅 빈 공간을 생각을 비운 뒤에 무언가를 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미지로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마인드 무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에 떠도는 본인이 원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텅 빈 공간이 나타남이 느껴지면 거기에 바로 이미지를 넣는 겁니다. 꼭 너무 원하는 바가 아니어도 일상생활에서 집중력을 향상시키거나 공부의 효율을 높일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야가 아닌 공간을 활용하는 건데요. 결단의 저자 롬무어는 몰입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업무 사이사이에 5분 정도 멍 때리는 걸 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책에서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3시간의 공부 시간이 주어진 두 사람에게 한 사람은 쉬지 않고 공부를, 다른 한 사람은 10분씩 휴식 시간을 가진 뒤 공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성적을 좋게 받은 사람은 휴식 시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실험 사례가 책에 무수히 많습니다. 모든 결과가 동일합니다. 사이사이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이는 휴식 시간을 가짐으로써 해당 업무 혹은 공부와 공간을 형성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업무 사이사이에 5분이라도 공간을 두게 되면 효율이 더 높아집니다. 벼락치기 시험 공부를 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미친 듯이 외웠지만 막상 시험 당일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은 경험 있으신가요? 공간을 두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대학교 영어 시험 때 미친 듯이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외운 뒤에 잠을 자고 바로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면 외운 것들이 모두 기억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도저히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 답지에 편지만 쓰고 온 일이 기억납니다. 물론 성적은 안 좋았죠. 심리학자들은 한꺼번에 왕창 공부하면 난 이제 할 만큼 했어, 다 알아 하고 착각하게 되는데 이를 안다는 착각이라 부릅니다. 딱 저에게 해당되는 거네요. 다시 시야를 넓힘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더 높은 효율을 줄 수 있는 실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심리학자 하티그는 사람들에게 원고 교정일을 맡기면서 첫째 그룹은 40분간 공원에서 걷고, 둘째 그룹은 40분간 도심에서 걷고, 셋째 그룹은 잡지를 보고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앉아있도록 한 뒤에 일을 맡겼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 들은 내용으로는 어느 그룹이 가장 교정일을 잘 해냈을까요? 어느 한 그룹이 20%나 앞선 것으로 실험 결과가 나옵니다. 그 그룹은 첫째 그룹입니다. 시야가 넓게 트인 곳에서 살아있는 푸른 나무들과 드넓은 하늘이 보인 곳에서 있던 첫째 그룹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시야를 넓히기만 하면 끝없이 퍼져나갈 수 있는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시야가 좁을 땐 육신에 한정되지만 시야가 넓으면 육신을 벗어나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에너지장의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육신의 시야로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마음의 시야로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없습니다. 그 마음의 시야로 에너지장을 오고 갈 수 있음을 저자는 강조하는 겁니다. 예로부터 세계적인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 예술가들, 과학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넓은 공간에서 산책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 시야 확장과 공간의 중요함을 알았던 거죠. 철학자 중에서 니체와 루소가 산책을 즐겼던 것으로 가장 유명하죠. 루소는 산책하는 동안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창의적 사고가 활발해진다고 느꼈습니다. 컴퓨터에서 시야를 넓힐수록 하고 있는 일이 더 쉬워진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사례들이 책에는 잔뜩 있어서 읽으실 때 지루하지 않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이면서 35세가 된 가장인 그는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데 마지막 논문을 쓰기 위해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머리가 돌처럼 굳어지는 것 같다고 저자에게 고민 상담을 한 사례인데요. 먼저 시카고대 심리학자 베일록 교수가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말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마음속의 모든 불안한 생각과 감정을 10분간 글로 적어보세요. 시험 점수가 최고 15% 상승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불안에 대해 글을 쓰지 않은 학생은 12% 떨어졌습니다. 이는 불안감을 털어내야 머리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얘긴데요. 털어내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코넬대의 토마스 교수는 사람들에게 한 실험에서 컴퓨터 스크린과 멀어질수록 선택이 쉬워진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개의 물건을 보여주고 선택할 때 한 그룹은 컴퓨터 스크린에 가깝게 몸을 기울이고 다른 그룹은 멀어지도록 몸을 뒤로 기울였습니다. 멀어지도록 한 그룹이 선택을 더 빨리 하였죠. 이처럼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시야가 좁아지고 문제도 어려워집니다. 반면 몸을 뒤로 기울이면 시야가 넓어지고 문제가 오히려 쉬워집니다. 이래서 넓게 보는 시야가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시야를 넓히면 운도 좋아진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죠? 이것도 실험을 했습니다. 심리학자 와이즈만 교수는 몇 년간 운을 연구했는데요. 한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신문을 읽으며 사진이 몇 개나 실려 있는지 세어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쉽게 답을 알았죠. 신문엔 사진이 43개 실려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신문 속에 몰래 이런 글이 적힌 종이 쪽지가 있었습니다. 셀 필요 없어요. 43개 있습니다. 시야를 넓게 본 사람만이 이 쪽지를 발견한 거죠. 저자는 운이 좋아지려면 다음 3가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시야를 넓혀라. 이는 환경을 바꾸고
산책을 즐기는 등 바라보는 공간을 넓히라는 겁니다. 눈과 귀를 열어놓으라. 낯선 것에 저항하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라. 나의 범위를 국한하지 말라. 새로운 음식, 장소, 생각에 최대한 마음을 열어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또한 시야 넓히기는 디펙 초프라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에서 말한 본인의 원형을 찾는 것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 보는 건데요. 좋아하는 동경의 대상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이라면, 불교인은 부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디펙 초프라의 본인의 원형을 찾는 것도 초자연적이 아니라 사실 시야를 넓히기 위함이라는 거죠. 시야에 대해서 헬렌 켈러가 한 말을 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힌 문만 너무 오래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 하나의 문제에 고정시키지 말고 계속해서 시야를 넓힐 때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열려져 있는 문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이제 공간을 두는 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볼게요. 책의 저자는 공간을 넓힐수록 본인의 에너지장이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나의 공간을 남에게까지 넓힐 수 있을까요? 저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역설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공간을 넓히는데 상대방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죠. 아니, 내 공간을 넓히는데 왜 상대방의 눈을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상대방의 눈으로 본인이 상대방을 먼저 봐줄 때 상대방은 바로 따라와 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상대방도 천천히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얼마 전 핸드폰을 사러 갔는데 매장이 매우 바빴습니다. 핸드폰 개통을 위해 기계 모델과 색상을 골랐지만 바쁜지 상세 스펙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죠. 사장이 쓰는 전산에 보면 내가 쓰던 핸드폰을 알 테니 알아서 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제 실수도 분명히 있죠.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개통되고 나서 확인하니 제가 원하던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대리점 사장은 제가 이야기한 적이 없다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있던 일인데 저는 그 사람의 편협함이 너무 온몸에 느껴져서 손이 바들바들 떨렸죠.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 대리점을 SK 본사에 민원을 넣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가만히 하늘을 보고 앉아서 생각을 했죠. 그 사장의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이미 감정이 상했는지 받지 않더군요. 문자를 남겼습니다. 죄송하다고 화해하려 전화했고 저 때문에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용서해 주시고 남은 하루라도 기분 좋게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보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부정적 감정이 풀렸죠. 사장은 문자를 받는 지 30분 뒤에 전화했고 서로 죄송하다고 연거푸 말하며 재고를 구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스펙으로 다시 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체를 받았고 교체를 받으러 갈 땐 양손을 무겁게 하여 먹을 것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드리면서 다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저는 확실하게 느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일이 잘 풀릴 수 있다고요. 제가 상대방의 눈으로 저를 봤을 땐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옳다고 느꼈습니다. 다행히 그 사장님도 저의 눈으로 봐주셨지 않았을까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역설적이지만 나의 공간을 넓히는 것은 상대방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의 그로스만 교수는 심각한 경기 침체로 대학 졸업 후 취업을 못한 일부 대졸자들에게 이렇게 주문합니다. 지금의 경기 침체를 나의 시각에서 생각해 보세요. 다른 그룹에게는 이렇게 합니다. 지금의 경기 침체를 나 아닌 어떤 사람의 시각에서 생각해 보세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나의 시각으로 본 대졸자들은 본인은 경기 침체를 잘 알고 있고 쉽게 끝나지 않을 거란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편 다른 그룹은 이렇습니다.
제 지식으로는 앞으로 경제 상황을 내다보기 힘들어요. 경기 침체는 빨리 끝날 수도 늦게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시각으로 본 사람들은 확실히 주관적이었고 어떤 사람의 시각에서 본 사람들은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더 협조적이고 고정된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실험 결과가 나온 것이죠.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에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나귀를 잃어버린 농부가 당나귀를 찾아오면 살해를 하겠다는 포스터를 붙이죠. 그런데 동네에서 가장 바보라고 소문난 소년이 당나귀를 찾아오며 살해금을 달라고 합니다. 너무 놀라서 농부는 그 소년에게 어떻게 찾았느냐고 물어보죠. 소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나귀라고 생각하고 당나귀가 갈 곳을 찾아봤어요. 됐죠? 살해금 주세요. 이처럼 상대방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훨씬 객관적이 되며 더 협조적이고 더 긍정적이 되어 본인의 공간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책에는 이외에도 더 많은 좋은 사례들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김상훈님의 와칭 2권입니다. 1권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고 김상훈님의 최신작인 느껴주면 풀려난다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와칭 2권은 너무 좋은 내용이 많기에 다음 편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다음 편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